NHL에서 뉴욕 아일랜더스가 파죽의 7연승의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NHL 한 주간의 동향을 NHL 하덴낫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핀란드와 러시아, 스웨덴의 체코까지 유럽 최강국들이 국가대표팀 간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2019 카리알라컵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 안양 한라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의 원정 3연전도 수입하고 일본 원정 6연전을 6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는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와의 원정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20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20회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저녁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이현섭 기자, 박힘찬 PD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셋이서 뭉쳐서 진행을 하게 된 220회고요. 제가 특별히 오늘 연도를 언급한 것은 오늘이 온더스포츠 비하인더넷에 있어서도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10월 30일 온더스포츠가 탄생한 지 정확히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팟캐스트가 올라간 건 31일인데 네. 녹음을 30일 날 했죠. 네. 2012년 10월 30일이 첫 팟캐스트 녹음이었어요. 네. 오래됐네요. 7년이나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사이에 나이는 먹었고. 그렇죠. 네. 어떻게 감회가 새롭습니까? 7주년, 5주년이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러게요. 금방 2년이 또 네. 지나갔습니다. 5주년 때는 좀 감회가 새로웠는데 네. 예, 7주년 때는 지금 피곤에 쩔어서 네. 7주년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쉬고 싶다. 네. 예, 그런 마음이 더 큰 요즘입니다. 박희찬 PD님이 월요일에 귀국하셨죠? 네. 오늘 수요일이니까 아직 여독이 안 풀렸을 만하네요. 네. 곧 10주년 되겠는데요. 저희가 온더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는 7년이 됐고 비하인드 더 넷으로 진행한 건 2015년 5월이니까 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0대가 온더스포츠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30 들어와서 온더스포츠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렇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현숙 기자님, 예. 이제 한 5년째 5년이네요. 함께하고 계신데 예. 이현숙 기자님도 오래됐어요. 어떠십니까? 엊그제 같은데. 어떠십니까? 5년 된 줄 몰랐습니다. 네. 30대로 들어가셨죠? 네. 그죠, 30대 지금. 네. 감회가 좀 30대는 어떠세요? 좀 됐고요. 네. 감회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별반 다른 게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은 빠르게 가고요. 금방 10주년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부디 10주년까지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네.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겠죠. 네. 220회. 오늘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기분만 조금 그렇다는 거죠. 평상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구성으로 준비를 했고요. 댓글들 봐야죠. 여러분이 주신 의견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남은 김님 23일 수요일에 219회 녹음 후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질문인데요. 그럼 온더스포츠 중계는 대명 국내 홈 경기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본 스트리밍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놀라고 있습니다. 하셨고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혹시 링크장에서 마이크를 다수 비치해서 사운드 퀄리티를 높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역시도 제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나온 철없는 소리일지 모르겠는데요. 역시 하키는 블레이드가 얼음을 가르는 소리, 하키 스탑 소리, 보드에 히트하는 소리, 퍽이 골포스트를 때리는 소리, 마치 전쟁터 창칼이 부딪히는 듯한 스틱 소리 등등이 생동감 있게 전해지는 게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호응과 관중 소리도 현장감 있게 들리면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바로 온더스포츠님이 댓글 주셨네요. 네, 현재는 대명 홈 경기만 예정돼 있습니다. 사운드는 열심히 벌어서 언젠가는 저도 실현하고 싶습니다. 몇 년을 더 모아야겠습니다. 극적극적 해주시면서 답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중계를 한 시즌 한 거를 싹 모아서 한 분도 안 쓰고 하면은 그 다음 시즌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게 아닌 이상은 사운드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싶기는 하나 예,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이죠. 돈입니다. 돈이고요. 네. 예, 카메라 한 대 놓는데 한 몇백만 원씩 깨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알죠. 예, 블레이드 소리 예, 좋고 얼음 소리 갈리는 거 좋고 다 알죠. 그리고 그래서 직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관중들의 환호 소리 그건 관중이 많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예, 그런 거를 저도 보고 있으니까요. NHL이랑 KHL 중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예, 돈이 문제입니다. 네. 차근차근 하나씩 구비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네. 구비할지 모르겠지만 예, 벌지 못하고 구비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까지 주셨는데요. 이런 관심 또 너무나 감사하네요. 네, 항상 좋은 의견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겠습니다. 링 0.0 링님 10월 24일 댓글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NHL 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하면 팬들이 링크 위로 모자를 던지는 게 문화인데 혹시 모자를 던진 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혹시 여행 같은 거 가서 하키 직관 갔는데 해트트릭 하면 던져보고 싶긴 한데 모자가 20에서 40달러 정도 되다 보니 만약 상황이 벌어져도 흔쾌히 던지기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하셨는데 왕루이님이 28일에 못 봤습니다. 크크크크크크 하셨습니다. 예, 이 답변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답변이고요. 이거 떨어진 모자들 다 주워다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기부라든가 네.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비하인드넷 초창기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예. 예전에 손상호 기자님이 한번 요걸로 특집을 코너를 마련해서 준비한 적이 있죠. 네. 별별 거 다 던진다. 뭐 문어도 던지고 생선도 던지고 여러 가지 던지는데 모자 같은 경우에는 던지면 잘 모아서 기부하는 데 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예. 비싸잖아요. 예, 여행까지 갔는데 20달러에서 40달러. 몇만 원짜리 주고 샀는데 이거 던지면 아까우니까 해트트릭의 기분 좋아서 몇만 원 그냥 던지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해트트릭의 기분이 좋아서 몇만 원 기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으나 네. 예. 자기가 쓰려고 모자를 산 건데 그걸 던지기는 아까운 마음이 들면은 안 던지는 게 맞죠. 안 던지는 네. 게 맞죠, 그냥. 예. 그냥 그거 안 던져도 별로 뭐라 안 하고. 네. 네. 그냥 그거네요. 뭐 좋은 기분에 좋은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던지시면 되겠네요. 좋은데 쓰일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던지시든지 안 던지시든지 자유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왕루이님이 29일에 댓글을 따로 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헵스는 역시 롤코 같은 한 주였습니다. 샥스 상대로 슛은 많이 때렸지만 세컨골리 델에게 패하고 반대로 토론토 상대로는 압도적으로 잡았습니다. 5대2였는데 4골을 브레이크어웨이로 넣었습니다.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현섭 기자님 말씀대로 빠른 공격에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직관을 가면서 벌써 3번이나 1피 1분 전에 실점을 3번이나 봤습니다. 아직 전력이 불안하다는 의미겠죠. 윙스, 샥스, 와일드 상대로 패하는 모습이 반대로 블루스와 립스 상대로는 전승을 거두는 점점. 특별히 치고 나가는 팀 없이 재미있는 시즌 초네요. 아일랜더스 7연승으로 하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일랜더스 팬이기도 한데 재밌습니다. 다음 방송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헵스의 지난 한 주가 이랬다. 이거 직관 갔는데 1피 1분 전에 실점을 3번이나 보셨다니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요. 자, 재미있는 시즌 초반인 것 같습니다. 아일랜더스 7연승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핫 메인을 차지했고요. 이 타이밍에서 7연승 했는데 안 뽑으면 안 되니까 네. 모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현숙 기자님 저지 예. 이렇습니다. 보고 계시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개를 해야 될까요? 어느 선수의 뭐 어떤 저지인지. 체스카 모스크바의 주장골인 일리아 소로킨 선수입니다. 아일랜더스의 30번. 또 역시나 러시안 골리. 예. 저지를 입고 오셨고 오늘 아일랜더스 이야기가 쭉 펼쳐질 거니까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루이님 댓글 잘 봤습니다. 다음 댓글인데요. 팟빵입니다. 대충님 10월 25일 금요일 안녕하십니까. 요즘 무지 바쁜데도 세 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왜 바쁘냐면 NHL, KBO 한국 시리즈,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여기에 NBA도 시즌 개막 거기다 KHL 중계까지 오늘 지난 회차 방송에서 금주의 빅게임으로 지목해준 워싱턴 대 에드먼턴전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오베치킨이 분전한 워싱턴을 연장 혈투 끝에 결국 승부를 뒤집고야만 하는 맥데이비드
드라이사이틀 공비의 힘이 대단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제 닉네임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파벨 대축의 오랜 팬입니다. 혹시 현 소속팀의 경기를 중계할 계획이 있는지요? 요즘 나이 탓인가 성적이 시원치 않은지 어느 매치에서도 보기가 쉽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KBO 한국 시리즈 끝났고 월드 시리즈 오늘 6차전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확인을 못했네요. 오늘 워싱턴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7차전 가네요. 네, 내일 끝날 거고 NNBA, 뭐 KHL 조금 뭐 덜 바쁠 수는 있는데 계속 바쁘실 것 같고요. 닉네임만큼이나 파벨 다축구 선수의 오랜 팬이신데 저 아토모빌리스트. 그 전에 저 워싱턴이랑 에드먼턴이 아니라 토론토를 집어드리지 않았었나요? 저는 토론토를 워싱턴 대 토론토요. 예, 살짝 이제 그 뭐랄까 혼선 오셨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어쨌든 재밌긴 재밌었습니다. 네. 다축구의 팬으로서 기다리고 계시군요. 아토모빌리스트 에카테린부르크 최근에 아주 처참합니다. 막장이죠 그냥.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이 경기력이 정말 답이 없는 수준으로까지 내려왔고요. 다축구 선수는 최근에는 이제 또 스크래치 당하고 있습니다. 아하. 오늘도 졌어요. 7연패. 동부 1위였는데 10위까지 내려갔습니다. 10등이라고 사실 근데 지금 이 그림이라면은 앞으로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글쎄요. 아토모빌리스트 경기를 9월 28일에 요케리트전 한번 중계한 적이 있고 당시에 요케리트 헬싱키가 4대2로 이겼고 그 이후로 쭉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다음 저희 그 안내를 잠깐 드리면 아토모빌리스트 경기 11월 22일에 한참 뒤에 합니다. 네, 11월 22일 중간에 브레이크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1월 22일 새벽에 아반가르트 옴스크와 아토모빌리스트 에카테린부르크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방가르트면은 또 쉽지 않거든요. 네. 어쨌거나 뭐 다축구 선수의 오랜 팬으로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예. 부디 그날 뭐 다축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다축구 선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괜찮은 조합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나올 수도 있죠. 떼충님 댓글 감사합니다. 미국 매니아님 10월 27일 일요일 댓글입니다. 토론토 팬인데 진짜 토론토 너무 답답하네요. 왜 이렇게 못하죠? 수비가 눈뜨고 못 봐주겠어요. 유유 10월 26일 토론토 대 몬트리올 3피리어드 보고 피꺼솥했습니다. 혹시 기자님 이 경기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 시간대에 아마 다른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토론토가 너무 답답하다. 글쎄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말을 주셨는지 저는 뭐 확인을 못해서 수비에서 문제가 아주 많죠. 예, 토론토는 지금 사실은 뭐 셧다운 디펜더도 없고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분 그 약점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강이 없었잖아요. 그럼 뭐 사실 그 약점 자체는 이 뭐랄까 좀 극복하기 어려워지는 거고 또 일부 이제 수비적으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들도 다 지금 어느 정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세지향적인 팀이 됐고 터베리스 선수도 지금 부상인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토론토 뭐 이거 지금 플레이오프 가니 못 가니 지금은 초반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갈 것 같은데 지금 이 초반 흐름만 봤을 때는 진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토론토 팬으로서 쭉 또 주시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워싱턴한테 졌거든요. 네. 연장패긴 했습니다만요. 답답하신 마음이 좀 풀릴 수 있는 앞으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미국 매니아님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네이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코 두시님 10월 24일 목요일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219화 역시 야근하면서 듣다 보니 시간이 잘 가네요. 토론토와 개인적인 접점은 전혀 없지만 단순히 팀 로고가 마음에 들어서 몇 년째 쭉 립스를 응원해오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 이후 몇 경기를 보다 보니 확실히 허친슨 골리가 많이 불안하게 느껴지네요. 아직 시즌 초기라 속단할 수는 없지만요. 이번 시즌도 플레이오프 진출한다는 가정하에 그 팀을 넘어서려면 골리 보강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코 두시님도 토론토 팬이시군요. 올해 느낌이 그 팀을 1라운드에 안 만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토론토를 봤을 때는 물론 제 생각에도 플레이오프는 갈 것 같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대로 대진이 이제 확정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네. 뭐 템파를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와일드카드로 떨어져서 메트로 디비전 1위 팀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보스턴을 만날 가능성이 어쨌든 있긴 있네요. 뭐 골리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골리보다는 수비 안정화를 찾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이 요즘 들어서 이상한 페널티를 굉장히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뭐 가파넴부터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마너 선수도 중요할 때 이제
페널티 범해가지고 경기를 또 놓친 적이 있고 전반적으로 좀 확실히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좀 덜 성숙한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면 그 부분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문제가 최근 들어서 좀 크게 올 시즌 초반에 좀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토론토 네코 두시님도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마지막 댓글 보일님 29일 화요일 댓글입니다. 이번 대명 킬러웨일즈 일본 6연전을 보면서 초반 오지글스와 3연전에서 모두 져서 팀 사기가 너무 떨어지고 크레인즈 경기에서 2승 1패 분위기 업, 특히 크레인즈 3차전은 예상 못한 알렉시 이바노프 부상으로 우려했었는데 셧아웃 승 이창훈 선수 대단했습니다. 크레인즈전 3연전은 유튜브로 모두 시청했는데요. 영상만 나와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요. 익숙해지니 저 혼자 말하면서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대명은 약 1개월, 한라는 중간에 사할린 원정. 공백기간이 길어서 하키를 못 본다니. 국내에 한 개 팀이 더 생겨서 공백기가 짧았으면 합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하면서 유튜브에 온더스포츠, 대명 킬러웨일즈 경기 하이라이트, 선수 인터뷰 등 영상이 언제 올라오나 기다려졌습니다. 올라온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영상을 올려줘서 고맙습니다. 질문이요. 딜레이 페널티가 적용되어 골을 넣으면 파워플레이는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골을 넣으면 파워플레이는 적용 안 되고 정상적인 5on5 가는지요?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질문 답변부터 한번 드릴까요? 뭐 딜레이드 페널티 상황에서 골 넣으면은 파워플레이 없고요. 기록만 이제 누가 페널티 했다라고만 기록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5대5 진행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온더스포츠 영상을 열심히 보고 계신 것 같네요. 보람을 느끼시겠습니다. 박시현 PD님. 뭐 급작스럽게 진행이 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나와서 다행이었고요. 시청자가 국내 중계보다 많았다고요? 일본 쪽에서 더 많이 나왔다는 아니요, 비슷했습니다. 비슷했고요. 확실히 일본 분들도 많이 보시는구나,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거를 뭐 현장에서 더 느낄 수 있었고요. 뭐 보는 거는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오지 3연패 때 분위기 굉장히 어려웠었고 크레인즈전에서 많이 반등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잠시 후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 나눌 때 대명의 3연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일님까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 주신 댓글들 모두 살폈고요. 앞으로 한 주 동안에도 또 다양한 의견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히어인터넷 220회 NHL 핫앤낫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에 NHL의 어떤 팀들이 잘 나가고 또 못 나갔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숙 기자님이 핫 두 팀, 낫 두 팀을 선정해 오셨는데 연승과 연패가 극명하게 갈리는 팀들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핫 둘 중에 첫 번째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파죽의 7연승. 오늘 이현숙 기자님이 이 저지를 입고 오신 이유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지난주에도 잘했는데 쭉 이제 7연승을 언급해드리면 12일 플로리다전 3대2 승리, 14일 세인트루이스전 3대2 승리, 17일 위니펙전 3대1 승리, 19일 콜럼버스전 3대2 승리, 24일 애리조나전 4대2 승리, 25일 오타와전 4대2 승리, 27일 필라델피아 5대3 승리까지 7연승입니다. 거의 뭐 큰 점수 차는 아닌데 근소하게 7번을 다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출발은 썩 좋지 못했잖아요. 1승 3패였죠. 이제 그러면서 올해 아일랜더스 많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또 초반에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뭐 승점 16점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제 뭐 워싱턴까지는 조금 멀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3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고요. 캐롤라이나랑 이제 승점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순위는 메트로폴리탄 3위인데 소화 경기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1위 워싱턴, 2위 캐롤라이나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3경기 다 이기면은 또 1등까지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러네요. 동일 경기를 소화했다는 가정하에요. 뉴욕 아일랜더스 7연승의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탄탄한 골텐딩,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능력. 요게 사실은
최근 지난주 경기들에서 제일 이제 돋보였던 장면입니다. 이제 토마스 그라이스 선수 그대로 있고 세면 발라모프 선수가 이제 올해 영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선수가 지키는 골텐딩이 여전히 뭐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선수 합쳐서 92.5%의 세이브 성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라이스 선수가 조금 더 잘하고 있고 발라모프 선수는 약간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두 선수 합쳐서 팀 세이브 성공률이 이 정도 나오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작년에 큰 무기였던 골텐딩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뭐 발라모프 기복 문제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그라이스가 굉장히 잘 메워주고 있는 또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주전급 골리가 2명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장점, 한 명이 무너져도 한 명이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또 최근에 이제 골리를 좀 그 골리의 출장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관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7경기 중에 6경기가 2실점 이하로 나타났듯이 탄탄한 골텐딩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또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지난주 경기들에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참 몰아치는 능력이 올해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오타와전 같은 경우에는 1피리어드에 닉 레디 선수, 수비수 닉 레디 선수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또 앞서가 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2피리어드에도 마틴 선수와 브라사르 선수가 1분 1초 만에 또 골이 터지면서 승부가 완전히 이 장면에서 기울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필라델피아전도 1피리어드 8분 만에 거의 그러니까 0분부터 8분까지가 아니라 이제 중간에 8분 동안에 3골을 몰아치면서 분위기도 확 바꾼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일랜더스의 공격력이 올해도 막 그렇게 이제 좋은 편은 아닐 겁니다. 이제 시즌 끝까지 가보면. 그래도 이제 몰아치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부분. 하지만 여기에 또 지키는 능력, 잠그는 능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아일랜더스는 확실히 어쨌든 공격에서 강하진 않지만 경쟁력 자체는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다득점, 대량 득점은 아니지만 순간 집중력이 빛나고 있는 아일랜더스의 득점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승이 언젠가는 끊기기 마련인데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다음 경기가 템파입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템파에게는 아무래도 올해는 템파가 조금 이제 초반부터 치고 달리는 느낌보다는 약간 힘을 비축한 느낌으로 조금 이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뭐 템파와 경쟁 상대를 했을 때 영승산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템파를 상대로는요. 근데 또 경기 중에서 한 점 차 승부가 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아일랜더스.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계 때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한 점 차 승부랑은 진짜 운 한 번에 게임이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렇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퍽이 살짝 불규칙하게 튀었는 게 그게 상대방 스틱에 걸려서 뭐 동점골이 된다든가 뭐 역전골로 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 점 차 승부에는 굉장히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점 차 승부는 불안하다라는 부분을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이제 불안감이 적중했던 게 작년 버펄러였죠. 10연승 할 때 한 점 차 승부 꾸역꾸역 많이 했는데 결국 쭉 미끄러지면서 또 플레이오프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아일랜더스도 지금 7연승이나 이런 부분에서 초반에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7승 중에 3경기가 연장 이후에 결정이 됐고 나머지 4승 역시 2승이 엠티넷 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은 결과적으로 한 점 차 승부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력 부분이라든가 뭐 수비 같은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차이를 확실하게 벌릴 수 있는 이런 조금 더 탄탄한 안정적인 좀 공격에서도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접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뉴욕 아일랜더스 7연승 오늘 핫 주인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핫팀 보겠습니다. 역시 4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인데요.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네, 애틀랜틱 디비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보스턴 브루인스 오늘 핫에 올라가 있습니다. 22일 4대2 승리, 토론토를 상대 4대2 승리했고 26일 세인트루이스전 3대0 승리를 했고요. 27일 레인저스전 7대4 승리, 그리고 오늘 또 세너제이를 아주 탈탈 털어먹었죠. 5대1로 이겼나요?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4연승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사실 그렇게 상대들이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토론토랑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미 굉장히 어려운 일정이었는데 참 잘 극복을 했고요. 직전에 사실 2연패가 있었습니다. 이제 토론토전 이전에 2연패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도 이제
슛아웃 연장이었나? 그러면서 어쨌든 연장 이후였기 때문에 승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8경기 연속 승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애틀랜틱 디비전에서는 현재 버플러 세이버스와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보스턴 브루인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토론토, 세인트루이스전 또 승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4연승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또 한번 보죠. 일단 기록 부분은 오늘 경기를 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도 건재한 1라인 역시 보스턴 1라인은 정말 지금 NHL 최고급이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부분이 또 그대로 나오고 있고 좋은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올해도 베르제롱, 마샨트, 파스트르주나크 요 3명을 묶었어요. 이러면서 초반에는 묶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파스트르주나크 선수를 2라인으로 이제 내리는 기용도 드문드문하긴 하는데 일단 어쨌든 다 묶어서 나가고 있고요. 네. 파스트르주나크 선수가 확실한 파워플레이 골 지원을 해주고 있고 3경기에서 2골을 파워플레이에서 넣었어요. 그리고 레인저스전 같은 부분에서는 올해 베르제롱 선수가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레인저스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또 팀 상승세에 좀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고요. 세 선수가 3경기에만 19포인트를 모쳤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야기가 끝난 거죠. 해줘야 될 선수들이 올해도 변함없이 해주고 있는 보스턴인 것 같고요. 지난 시즌 파이널에 올랐던 만큼 전력은 뭐 여전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초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템파가 초반에 쭉 치고 나가는 작년 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는 애틀랜틱 디비전 1위는 보스턴의 차지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4연승 안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있으셨다고요? 어떤 게임 운영을 해도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로 나와도 전혀 이제 밀리지 않는 모습 이런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속도전, 다양한 공격 라인을 자랑하는 토론토를 상대로도 물론이고 6탄전, 수비전에 능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도 수비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정말 올 시즌 보스턴의 이제 전망을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다양한 경기, 다양한 스타일의 상대에게도 승리를 거둔다라는 부분은 정말 다양한 경기 양상을 다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스타일의 대응 약점이 없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크게 상성을 타는 팀이 아마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보스턴은. 그런 부분에서 점점 보스턴이 높게 이제 순위를 점칠 수밖에 없고 일부 이제 또 이제 하키 좀 애널리스트들은 보스턴이 올해 우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점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전력이 안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군요. 보스턴 브루인스 오늘 핫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낫 두 팀이 있습니다. 연패 빠져있는 팀인데요. 나란히 3연패 그리고 나란히 퍼시픽 디비전에 속해 있는 팀들이네요. 낫 첫 번째 볼까요? LA 킹스입니다. 3연패 빠져있고요. 퍼시픽 디비전 최하위 8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10월 24일 세인트루이스전 2대5 패배, 26일 미네소타전 1대5 패배, 시카고전 27일 날 시카고전 1대5 패배입니다. 네. 사실 원정 4연전 일정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 시카고에게 완패를 당했다. 완패에 연패를 당했다라는 부분은 LA 입장에서 사실 LA 올해 기대치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좋지는 않은 결과였다라고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세 경기 다 완패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수 양쪽이 다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사실 수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의외로 수비가 별로 나쁘진 않은데 네. 공격에서 결과가 안 나와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제 맥클렐런 감독 부임 이후에 그래도 이제 공격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슛을 굉장히 슈팅 기회를 만들어낸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이제 경기당 평균 슈팅 수를 비교해 보시면은 작년에 28.8개였어요 LA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7.3개입니다. 경기당. 많이 늘어났네요. 굉장히 늘어났죠. 9개 늘어났고 거의 NHL 전체 1위로 기억을 해요. 이 정도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에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근데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평균 득점 보시면은 작년에 2.43에서 올해 2.58입니다. 별 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공격을 많이 만들어내긴 하는데 실속이 없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참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았고요. 이번 3연전에서도 4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드리는 것에 비해서 문이 안 열리고 있는 LA 킹스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을 고르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코발추크 선수 3라인이고 그다음에 캠페 선수 3라인이고
카터 선수가 2라인, 토폴리 선수 2라인, 1라인에 코피타르 뭐 이런 식으로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을 고르게 분산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공격은 그렇고 수비 쪽을 볼까요? 사실 문제는 수비보다 골텐딩입니다. 골텐딩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또 퀵입니까? 예, 뭐 수비 같은 부분은 경기상 슈팅 허용 부분 같은 거 보시면은 28.3개로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슈팅 마진 같은 부분에서는 LA가 거의 뭐 올해 같은 부분에 NHL 최고 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골리들이 평균 실점이 골리 2명 평균 실점이 3.95의 세이블 성공률 86.1입니다. 아하. 망한 거거든요, 이건 진짜. 이거는 정말 뉴욕 아일랜더스랑 정반대되는 커버를 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이거는 백업도 이래서는 이 밥그릇을 지키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격에서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골텐딩까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났다라고 하면은 경기를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주전, 백업 가릴 것 없이 골텐딩에서 구멍이 나고 있는 LA 킹스 3연패 오늘 낮 첫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낮 두 번째 팀 보겠습니다. 샌저스 샥스네요. 네, 역시 3연패 퍼시픽 디비전 7위 8위 LA보다 한 단계 앞서 있는데 승점은 1점 앞서 있는데 한 경기를 더 했어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태만 보시면 샌저스가 더 심각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버펄러전 3대4 연장패 있었고요. 24일 몬트리올전 4대2로 이겼습니다. 요경 정말 놀랬는데 이기는 거 보고 어쨌든 이겼습니다. 25일 토론토전 1대4 패배, 오타와전 2대5 패배. 오타와에게도 야 답이 없습니다. 이러면 답이 없고요. 네. 그리고 오늘 보스턴전 5대1 패배입니다. 1대5 패배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제일 중요한 애틀랜틱 원정 5연전이었습니다. 원정 5연전 애틀랜틱 디비전이랑 붙었죠. 근데 4경기를 망쳤네요. 지금. 네. 뭐 보스턴은 그렇다 치고 이거는 이길 수 없다 치고 팀이 세니까. 근데 이거 토론토도 요즘 별로 안 좋다 그러고. 네. 토론토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운 좋고 오타와 졌고 버펄로전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졌어요. 이거 막 어떻게 꾹 따라가면 또 막 바로 이제 골 먹히고 막 이래가지고 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영 좋지 못하네요. 샌저스 샤크스는 뭐가 문제인가요? 공격이 갑갑해졌습니다. 사실 샌저스 샤크스가 최근에 몇 년간은 공격이 갑갑한 느낌은 전혀 없었던 팀이거든요. 주축 공격수들이 이제 빠진 여파 일부 이제 떠났잖아요. 파벨스키 선수라든가 그다음 뭐 돈스코이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파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네. 샌저스 샤크스가 이번 4연전 그러니까 오늘 보스턴전 제외하고 평균 슈팅수 26개입니다. 오늘 이제 보스턴전 17개네요. 더 못 쳤어요. 네. 답이 없고요. 오타와전 빼고 봅시다. 이제 오타와는 뭐 그냥 오타와전은 그래도 뭐 30 몇 개를 쳤더라고요. 슈팅을. 근데 오타와전을 빼고 보면 22.6개고 오늘 보스턴전까지 포함을 하면은 더 내려갔겠죠. 17개였으니까. 네. 그리고 경기가 안 풀리면은 딱 하나 이제 또 열심히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브렌트 번 그다음에 에리크 칼손 뭐 이런 선수들에게 포인트 샷을 그냥 쭉쭉 줘요. 그러면 포인트 샷만 치면은 그냥 포인트 샷만 위시하는 굉장히 단조로운 공격. 이거 스카보다 완전 더 단조롭습니다. 이 답이 없고요. 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선수가 올해 파벨스키 선수의 대체 요원으로 굉장히 유력했던 선수가 티모 마이어 선수였거든요. 근데 티모 마이어 선수가 전혀 본인의 가치를 이제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12경기에서 2골 2어시스트. 오늘도 포인트 기록을 못했습니다. 4포인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마이어 선수가 정말 잘해줘야만 했었는데 그래서 파워플레이 1번 유닛 자리까지 케빈 러뱅 선수에게 뺏겼습니다. 올해. 이 정도로 참 공격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 어떻게 보면은 좀 대신 빠졌으니까 좀 대체할 만한 자원까지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공격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공격이 그만큼 좀 답답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수비를 보면 샌저스도 지금 실점이 꽤 많아요. 쉽지 않은 경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수비 에이스 3인방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 부분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을 드렸었는데 올해 이 세 명의 수비 빈틈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에릭 칼손, 브렌트 번 그리고 마크 에두아르드 블라시까지 이렇게 예. 참 답답한데 물론 이제 칼손 선수랑 번 선수가 공격에서 기여도는 괜찮아요. 아직도 올해도 공격에서 기여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드는 만큼 까먹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턴오버 같은 부분이 많아지면서 실점에서의 관여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은 블라식 선수는 NHL 최고의 수비형 수비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던 선수인데 최근 2년 보시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정말 올해는 또 이 선수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좀 상상을 못했는데 또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요즘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스탯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나쁜 거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쁘다라는 건 항상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데 오늘 경기 제외하고 세 선수 플러스 마이너스 합계가 마이너스 27입니다. 아하. 수비 핵심들인데 오늘 또 마이너스 4가 추가가 됐네요. 이러면은 31인가요? 이 정도로 이제 뭐 깝깝해지고 있죠. 칼손, 번, 블라식 세너제이로서는 중심을 잡아줘야 될, 해줘야 될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의 부진도 현재로서는 많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너제이 샤크스까지 오늘 총 4팀을 정리해봤습니다. NHL 핫앤낫은 저희 매주 계속되고 있고요. 다가올 한 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인터넷 이번에는 KHL 순서인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한국 시각으로 10월 30일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 브레이크 기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리그가 잠시 중단되는데 그것은 곧 국제전 주간이라는 의미겠죠? 예, 국제전 주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국제전 주간 중에 제일 큰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유로 하키 투어의 올해 이제 11월에 열린 대회 카리알라 컵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2019 카리알라 컵인데요. 이 대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참가국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로 하키 투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국제전 주간에 열리는 대회 중에 제일 이제 비중 있는 대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참가국이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체코입니다. 유럽 최강국 캐나다, 미국 제외하고 탑6 중에 4팀이 다 나와요. 그렇죠. 이제 캐나다, 미국은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팀들을 이제 참가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유럽 리그에 있는 팀 어떻게 이 4팀이 참가를 하죠.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세부 경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1월 7일에 어떻게 보면 스웨덴 대 체코 이 경기가 있고 핀란드 대 러시아의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스웨덴 체코 경기만 스웨덴 렉산드에서 진행이 돼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핀란드가 주최를 하고요. 그리고 하르트발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핀란드 헬싱키의 하르트발 아레나. 요케르트 헬싱키의 홈구장인 하르트발 아레나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이제 7일 스웨덴 체코, 스웨덴 렉산드에서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다 하르트발 아레나입니다. 같은 날에 핀란드 러시아 경기가 있고요. 11월 9일에는 스웨덴 러시아 그리고 핀란드 체코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바로 다음 날이죠. 체코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풀리그 로 또 간만에 또 경기가 하고요. EHT 그러니까 유로 하키 투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 이제 붙지는 않습니다. 참가국들이랑 이제 예를 들면 6팀이 경기가 오면은 그 중에 한 3경기 정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도 진행이 되는데 이번 카리알라컵 같은 경우에는 카리알라컵은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카리알라컵 같은 경우에는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모든 팀들이 한 번씩 다 붙는다는 의미고요. 총 6경기 한 경기 한 경기 다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관심이 가는 경기들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참가국 4팀의 이번 대회에 로스터가 나왔는데요. 체코만 아직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체코는 다음 주에 이제 곁다리로 어떻게 보면 이 곁다리가 아니고 다음 주에 어쨌든 다음 주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이제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은 좀 일찌감치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좀 멤버를 소개해드리고 좀 전망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부터 보죠. 이번에 총 28명의 멤버 로스터가 발표됐는데 전원 KHL 리거로 꾸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명단을 보면 KHL 중계해 보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많죠. 골리의 아반가르트의 법코프 선수 있고요. 디나모 모스크바의 보차로프, 스카의 사모노프. 이제는 스카의 사모노프. 스카의 사모노프가 된 선수가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의 소속이 된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비
체스카에서 블라지옙스키 선수 들어왔고요. 그리고 스카에서는 디블렌코 주프 선수 있고 그리고 아크바르스의 파질자노프 선수도 있고요. 넵테이미크의 또 상승세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샤프리자노프 선수도 있네요. 공격수 쪽에서는 아반가르트의 슈마코프 선수 있고 체스카에서는 슬라이피셰프, 카르나우호프, 오쿨로프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쿨로프 들어왔습니다. 네, 스카에서는 카가르리츠키, 브루다스오프 그리고 시베츠 로거보이 역시 또 최근에 이적한 그렇습니다. 선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비티아지 선수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까지의 활약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토르페도의 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피아로프 선수, 자피아로프 선수, 비티아지의 마케예프, 넵테이미크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포리아딘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러시아 대표팀이 이번 명단입니다. 글쎄요, 이게 KHL 러시아 올스타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한 1.5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진짜 1군을 뽑으면 뭐 소로킨 선수 이런 선수들 골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없죠. 지금 멤버. 바딤 시파초프. 바딤 시파초프 없죠. 뭐 없죠. 카프리조프. 그렇죠. 카프리조프 없죠. 네. 그다음에 사실 뭐 제스카에만 해도 뭐 한 틀어 뽑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뭐 키셀레비치. 예? 체스카 멤버만 봐도 체스카의 주요 선수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거의 한 2라인, 3라인 선수들이죠. 슬래피셰프, 오쿨로프 그리고 빌라지옙스키 선수는 올해는 자주 이제 스크래치까지 됐었던 선수입니다. 그래도 네. 이제 감독도 쿠다쇼프 감독입니다. 또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스카의 감독인 알렉세이 쿠다쇼프 감독이 대표팀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팀을 이끌게 될 것 같고요. 네. 디블렌코 주프는 상당히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파지자노프, 오지가노프도 카잔에서 올해 괜찮은 활약을 해냈고요. 전반적으로 좀 로스터를 보셨을 때는 좀 눈에 띄는 게 아드미랄에서 미시첸코가 뽑혔고 그리고 넵테히미크, 뭐 노토르페도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선발된 선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샤리프자노프, 포리아딘, 그다음에 자페로프 이런 선수들. 근데 저는 이런 선택 자체는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이 선수들 올해 다 괜찮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또 이제 좋은 선수들 생각보다 잘 안 씁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또 걱정이 되고 뭐 스카, 체스카 이런 애들 막 뺑뺑이 돌릴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카가릴리츠키는 자기 별로 잘 안 쓰는데 뽑았어요. 소속팀 스카에서도 카가르리츠키 선수가 별로 좋지가 못한데. 그렇습니다. 잘 안 쓰거든요. 네. 근데 뽑았어요. 근데 뭐 슈마코프, 세메노프 이렇게 아방가르트 선수들은 괜찮을 것 같고 시베츠 로고보이 선수는 굉장히 잘 활용하는 모습 보였고 마케프 선수랑 비타지 시절에서 1라인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픽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로코모티브에서 라피코프, 체레파노프, 쿠드랍체프, 알렉세이프 4명이라고 뽑았어요. 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뭘 보고 뽑았을까요? 그렇죠. 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뭐 전략 자체는 다 탄탄한데 좀 의문을 가질 만한 또 이런 선수들이 포함이 돼 있다. 특히 로코모티브 4명 이런 부분. 그래도 이제 새로운 시도 같은 부분은 토르페도, 뭐 네테이프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약소 팀에서도 선수들이 뽑았고요. 올해 또 소시니코프 선수 같은 부분에서 살라바트에서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발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쿠다쇼프 감독이 스카의 감독이지만 스카 위주로 뽑은 건 아니고요. 선두를 달리고 있는 뭐 체스카 선수들이 그렇게 또 많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다양한 팀들에서 다양하게 뽑은 것을 볼 수가 있는 러시아 이번 대표팀입니다. 1.5군 정도라고 일단 평가를 해주셨어요. 다음 핀란드를 볼까요? 핀란드에서는 이번에 KHL 리거가 일단 1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골리 11위의 하리 선수, 그다음에 아드미랄의 올키노라 선수 2명이 뽑혔고 수비 쪽에서는 아방가르트의 포카빌레, 요키레트 헬싱키의 레토넨, 디나모 모스크바의 히에타넨. 히에타넨. 네, 뭐 뽑혀야 될 선수들은 다 뽑힌 것 같네요. 뭐 사실 뭐 더 많죠. 뭐 위르키오 키파카 같은 선수들도 네. 있는데 뭐 뽑지는 않았습니다. 네. 공격수 쪽에서는 요케리트의 안틸라, 비티아지의 알토넨. 그렇죠. 네. 또 요케리트의 하팔라 선수도 이름을 올렸고. 자, 하르트카이넨, 마니넨 선수 뽑혔습니다. 네. 핀란드는 또 핀란드 리가라는 또 그렇죠. 훌륭한 리그가 있다 보니까 예. 나머지는 이제 리가 선수들 위주로 꾸려졌어요. 리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번 또 대표팀에 이제 선발이 된 상황이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어쨌든 KHL 자원을 일단 먼저 보시면 동부에서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두 팀의 골리. 올키누올라 선수와 세테리 선수죠. 이제 하리 세테리. 그렇죠. 아드미랄과 시비리.
어떻게 보면 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주전 골리들이 뽑혔다는 부분에서 꽤 경쟁력이 있는 로스터입니다. 그리고 수비진 같은 부분에서도 히에타넨 참 괜찮은 선수고 레토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는 각 팀의 1라인을 담당한 선수들이에요. 포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뽑았고 공격수 같은 부분도 안틸라, 또 체커 괜찮죠. 하르티카인의 만리엔 뽑혔고요. 하팔라 이런 부분에서도 참 하팔라 선수도 굉장히 득점력 부분이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괜찮고 리가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득점 상위권 이제 어떻게 보면 뒤에 설명드릴 스웨덴이랑 약간은 좀 반대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뽑은 선수들이 다 이제 득점 랭킹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이제 선발을 했더라고요. 이제 리가 올 시즌에 그런 부분에서 좀 득점력 같은 부분이 이제 리가 최상위권 이제 득점을 가진 선수들이 KHL의 선수들을 이제 대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은 좋은 예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또 이번 대표팀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드먼턴 오일러스 팬분들이라면은 또 주목을 하고 계신 예세 풀류에르비 선수가 또 캐리페트 소속으로 이번에 카리알라컵 소속이 됐습니다. 선발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자체는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카 야로넨 감독 작년 또 월드 챔피언십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되는 감독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자국 선수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여지 같은 부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반 이상이 핀란드 리가 출신의 선수들로 구성이 된 핀란드의 이번 대표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웨덴 보겠습니다. 스웨덴은 자국 리그 소속 비중이 더 큰데요. 이번 멤버들을 보면 KHL 선수는 6명 뿐입니다. 골리에 스카의 마그누스 헬베리 선수, 그다음에 아크바르스의 레이데보른 선수 이름을 올렸고요. 수비수에서는 체스카의 날베크, 아크바르스의 비크스트란드 선수 있고요. 소치의 베르틸손, 그다음에 공격수에서는 메탈루르크의 라스무센 선수 요 정도. 그렇습니다. 요 정도 있고 나머지는 더 거의 다 SHL 스웨덴 리그에서 뽑았습니다. 사실 거의 다 SHL이에요. 골리 두 명이 이제 헬베리, 레이데보른을 제외하면은 사실 수비도 어떻게 보면 골테닝 수비는 이제 조금 이제 KHL 선수들에게 기대는 느낌으로 가는데 공격수는 거의 다 SHL 선수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SHL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그 수준이 좀 높다. 어쨌든 본인들의 리그들의 좋은 선수들을 뽑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초특급 선수들은 또 안 나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득점 랭킹에 정말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을 또 선발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선발된 팀들을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레글레라는 팀이 상당히 또 SHL에서 참가한 처음으로 SH 참가 처음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글레 팀에서 상당한 선수들이 선발이 됐고요. 골린, 리팔크 선수, 한손 선수, 수비수, 한손 선수 그리고 또 공격에서도 에베르베리, 자르 이런 선수들이 선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진짜 특급 선수들은 조금 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SHL에서 굉장히 상위권 A급 선수들이 많이 선발이 됐기 때문에 전략 자체는 결코 낮지 않을 거고요. 사실 이제 스웨덴 선수들이 이제 KHL에도 조금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만약에 또 페테르손 이런 선수들이 부상이 아니었다면 뽑혔을 가능성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KHL 내에 스웨덴 출신 선수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중에 또 각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이번에 뽑히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도 좀 눈길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모든 이제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이 이제 스웨덴 선수를 봐도 에이스급 선수들은 각 팀의 에이스급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A급 선수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SHL의 A급 선수들이 또 어떤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체코가 로스터 공개가 아직 안 돼서 조금 아쉬운데 이 세 팀의 로스터를 보셨을 때 전력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로 전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가 유리하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없고요. 그래도 이 핀란드가 좀 항상 그랬듯이 좀 다크호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자국 리그에서도 특급 선수들을 많이 뽑았고 KHL 선수들을 끌어오는 부분에서도 좀 요소마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좀 핀란드가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핀란드가 또 홈팀이기도 하고 스웨덴도 정말 A급으로 진짜 정말 특급 선수들을 다 꾸려왔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로스터로 봤을 때는 또 약간 좀 우려가 되네요. 그렇군요. 저는 한 가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 러시아의 이번 대회 결과인데. 그렇죠. 스카의 쿠다슈프 감독이 지금 스카 성적이 영 시원찮아서 오연패했죠. 꽤 지금 뭐 경질 압박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스카와 대표팀을 같이 맡고 있는 겸직이다 보니까 이게 또 쉽게 자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자르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도 이제 정말 만약에 여기 3패한다? 근데 이번 대회 성적이 많이 진짜 안 좋으면 그러면 또 움직이겠죠. 이게 또 이번에 정말 3패하면은 움직일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는 또 중요한 대회가 되겠네요. 쿠다슈프 감독 입장에서는. 자, 다음 주에 체코 로스터 나오는 거 봐서 이 대회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 카리알라컵. 다음 주는 체코 로스터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에서 11월 10일까지 이 대회 다가오는데요. 함께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아시아리가 이사키 지난 한 주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2개의 시리즈가 있었고 국내 두 팀이 일본 원정 경기를 가졌던 지난주였습니다. 먼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 대 대명 킬러 웨일즈의 3연전 일본 쿠시로에서 진행이 됐고요. 10월 24일, 26일, 27일 3일간 진행이 됐는데 이 시리즈는 박힘찬 PD로부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내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4일 1차전에서 스코어 4대2였습니다. 이총현 선수 선제골, 우에노 히로키의 파워플레이골 1대1이 됐고요. 2피로드 들어가서 크레인즈 이케다 이케의 역전골, 시게노 슌스케의 사이토 타케시의 골이 이어지면서 크레인즈가 4대2로 달아났습니다. 대명 입장에서는 1피로드 후반에서부터 해서 2피로드 초반까지 10분 사이에 4실점이 집중되는 결과였고요. 2피로드에 대명이 전정우 선수 골 추격이 있었지만 두 골차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크레인즈 야니스 야우진 씨 골이 18세이브 2실점, 대명은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17세이브 4실점했습니다. 대명 이총현 선수 1골 1도움 했는데 대명 이적후에 첫 골 기록했고요. 크레인즈가 이날 이기면서 대명을 6위로 밀어내고 5위로 한 단계 순위가 올라갔네요. 대명이 4연승 후에 4연패 빠졌던 날이었습니다. 26일 토요일 2차전에 역시 스코어는 4대2 같았는데요. 1피리어드 크레인즈 유타 마츠노의 선제골 나왔고요. 대명이 2피리어드에 브락 힉스의 동점골, 하지만 다시 카와이 타쿠마에게 파워플레이 골을 허용하면서 1대2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대명이 3피리어드에 뒤집었습니다. 이종민 선수 동점골, 이총현 선수의 역전골,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브락 힉스 선수의 엠티넷 골, 최종 스코어 4대2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역전승을 가져왔습니다. 이날은 대명 박계훈 선수가 나와서 19세이브 2실점 했고요. 이바노프 선수는 아예 라인업 없었습니다. 크레인즈 야니스 아우진씨 36세이브 3실점, 대명 브락 힉스가 2골 1도움, 이종민 선수 동점골로 시즌 7호 골 기록했고요. 이총현 선수 역전 결승골 넣었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브락 힉스 선수의 골대 도움 올리면서 아시아리그 데뷔 첫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대명이 4연패를 끊었고요. 한 경기 만에 5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1승 1패에서 3차전 갔는데요. 27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대명이 1피리어드 이총현 선수 선제골로 앞서갔고요. 2피리어드에 크레인즈가 동점골을 넣었나 했는데 심판 합의 끝에 골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크레인즈로서는 동점골을 놓치게 됐고요. 대명이 3피리어드 초반에 안정현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이후에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의 추가골로 달아납니다. 마지막에 테스트위드 선수의 엠티넷 골까지 더해졌고요. 최종 스코어는 4대0, 대명 킬러 웨일즈가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대명 알렉스 이바노프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가 1피리어드 시작 28초 만에 부상으로 교체로 나갔습니다. 1세이브 무실점을 기록하고 나가게 됐고요. 바로 이어서 투입된 이창훈 선수가 남은 59분 32초를 소화하면서 20세이브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창훈 선수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 첫 출장, 아시아리그 통산 두 번째 출장 경기였고요. 지난 시즌 쿠시로 원정 마지막 경기에서 마지막에 57초를 남겨놓고 교체 투입돼서 데뷔전을 치렀었는데 공교롭게도 올 시즌 다시 한번 쿠시로 원정 마지막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가서, 하지만 이날은 데뷔 첫 세이브도 했고 데뷔 첫 승도 기록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크레인즈는 야니스 아우진시 선수가 18세이브 3실점을 기록했네요. 대명 이총현 선수가
뭐 앞선 경기도 그렇고 다소 좀 운이 따르는 결과이긴 했는데 3경기 연속골, 4경기 연속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대명 이적후 5경기 기록은 3골 3도움 6포인트입니다. 대명 안정현 선수 1골 2도움, 테스트위드 선수 2골 1도움, 힉스 선수도 3도움, 2경기 연속 3포인트를 기록했네요. 대명이 아이스벅스를 제치고 4위까지 한 단계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레인즈는 최근 9경기 홈 9연전인데 1승 1연장승 7패.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양팀의 이번 쿠시로 3연전 2승 1패, 승점 6점, 대명이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대명이 결국 일본 원정 6연전 이글스, 크레인즈를 맞이했는데 2승 4패, 승점 6점으로 일본 원정 6연전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글스전 수입당하고 크레인즈전 걱정이 많았던 시리즈였는데 첫 경기 내주고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참 어려움 속에서 잡은 것 같은데요.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박희천 PD님부터 들어보죠. 네, 오지글스 때에서부터 첫 경기 완벽하게 게임을 못했죠. 상대가 워낙 잘하기도 했고 거기서부터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이 된 것 같았고요. 네. 뭐 계속 보완하지만 나아지긴 나아지지만 결과는 계속 따라오지 못했죠. 그랬고 그게 이제 크레인즈와의 1차전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내용 부분에서는 조금씩 나아 보이긴 했는데 순간적인 판단 미스나 잘못된 선택들이 실점으로 바로바로 이어졌던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고 특히 이제 이바노프의 기복이 좀 보였던 원정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타이밍에서 뭐 일단은 그래도 경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되고 좋아지고는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크레인즈와의 2차전서부터 좀 결과가 같이 따라오기 시작했고 케빈 콘스탄틴 감독의 결정도 주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바노프를 이바노프를 제외하고 박계훈 골리를 선발로 내세운 점 그리고 이창훈 골리를 서브로 둔 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환기도 시킬 필요도 있었거니와 기복이 있고 좀 컨디션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이바노프에게 휴식도 부여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플레이어들에게도 좀 각성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랬나 보다 싶은 거고요. 4연패를 끊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골리도 그렇게 많이 큰 폭으로 바뀌었고 근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일단.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뭐 비단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가까이서 지내면서 봤을 때는 선수들 스스로들도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보완이 돼야 되고 이런 게 계속 스스로들 공부하고 예습복습하면서 보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연패를 끊어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점점 커졌던 게 좋은 결과로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고요. 도마코마이 원정 마치고 쿠시로 넘어가면서도 코치들이 이총현 선수한테 시험 준비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시험이요? 그 콘스탄틴 감독님이 항상 시험을 치릅니다. 뭐 이론 시험, 뭐 전술 시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뭐 이러면서 구술 시험부터 해가지고 시험을 테스트를 훈련 때도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 계속 이어서 할 정도로 끊임없이 준비하고 보완하는 그런 원정길의 모습이었고요. 그게 막판에 그래도 승점 6점을 따냈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2승 4패면은 그쵸 좀 아쉬움이 남을 법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2번 이겨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왔다는 게 가장 큰 이득이 아닐까 싶고 그 덕분에 또 4위까지 올라왔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었던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창훈 골리가 마지막 경기에 나서서 앞서 57초라 그랬잖아요. 기록지 다시 찾아보니까 58초라더라고요. 지난 시즌 58초. 58초 때 그때 슈팅 없이 세이브 없이 58초만 뛰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59분 넘게 뛰면서 60분 채운 거 그리고 무실점으로 막아낸 거 사실 뭐 이창훈 골리가 집중력 있게 잘 세이브를 한 것도 있지만 그 수많은 슈팅 시도를 막아내고 커버를 쳐준 플레이어들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도 무시 못하거든요. 이거 엄청 크고 또 그거를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스토리들을 이어간다라는 게 대명한테는 참 귀한 원정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창훈 선수의 그 무실점 승리 포효 아주 인상적으로 봤고요. 많이 기다렸거든요. 다들 뭐 저희나 뭐 팬분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같이 뛰고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기다렸었고 굉장히 기뻐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이창훈 선수는 저희 비하인드넷에 또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또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예, 저희가 키웠죠. 뭐 그렇게까지. 좀 팀의 세 번째 골리로서,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응원도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전날 게임 때 보면은 박계훈 골리 선발로 나갔을 선수들 다 격려해주고 벤치에서 묵묵하게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 쉬는 날 경기가 없는 날 저희가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네. 그때도 보면은 빠짐없이 끝까지 훈련 도와주고 같이 운동하면서 선수들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꾸준히 일을 많이 하는데 잘 노출이 안 되다 뿐이지. 그리고 비단 이창훈 골리뿐만 아니라 경기에 못 뛰는 선수들이 안팎으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선수들 뛰고 경기를 뛰는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못 담아낸 제 잘못도 크고요. 뭐 일단 그렇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서 이총현 선수 아까 잠시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명에서의 어떤 데뷔전이 포함된 원정길이었습니다. 5경기를 소화했는데 한라 있을 때보다 확실히 아이스 타임은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죠. 포인트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아주 이적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요. 각 선수들은 그 팀 궁합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청현 선수도 그런 의지를 갖고 팀을 이적을 해서 그 의지에 맞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적응을 좀 잘 녹아드는 걸로 보이고요. 결과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선수 본인도 그러니까 좀 한꺼번에 이게 원정길에 급하게 합류하다 보니까 경기 준비는 또 경기 준비대로 해야 되는데 이 대명의 시스템이란 게 이게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입력시키려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둘씩 정리가 되고 본인도 게임을 치르면서 그게 좀 더 정리가 되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잘 녹아드는 모습이 나타난다 보니까 좀 서로 윈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가올 홈게임에서도 또 그 합이 기대가 됩니다. 이현숙 기자님, 크레인즈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한 대명 킬러 벨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의외의 결과시죠? 저는 그래도 이제 크레인즈도 이제 선수진이 아주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 시계현 선수의 부상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대명이 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또 마음가짐을 가진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수진 같은 부분 뭐 그동안 이제 좀 고전을 했다라고 손치더라도 전반적인 뭐 선수진에서 또 뭐 대명 선수들이 지금 크레인즈보다 아주 전력이 아주 처지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또 그대로 이제 보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확실히 팀 체제 같은 부분이 잘 정비가 돼 있는 이제 대명이기 때문에 조금 승점을 따기 어려운 경기들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블레이즈전도 나왔고 지금 크레인즈전도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또 지금 플레이오프를 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원동력이 될 수 있을 만한 결과이기 때문에요. 오지한테 3연패한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치고 그래도 확실히 쿠시로 원정을 잘 치르고 왔다라는 부분은 앞으로를 좀 기대할 만한 뭐 사실 좀 휴식기가 좀 긴 부분이 또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제가 기억에 대명이 휴식기 길게 가져간 다음 경기가 경기력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어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었죠.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몇 시즌 그랬죠. 항상 그랬었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2승 4패지만은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뭐 1, 2, 3위 안양알라 사할린 오지이글스 이 3강 체제로 가고 나머지 한 장의 티켓을 가지고 뭐 크레인즈 아이스박스 대명이 경쟁을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쟁권 안에서 붙을 때 승점을 뺏기는 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구시로에서 6점을 가져온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크레인즈는 플레이어들을 놓고 봤을 때는 뭐 빠져나간 선수들, 이탈한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아우진시 골리를 이날 이제 현장에서 처음 본 거잖아요. 네, 경기를. 실제로 본 거는. 네. 크레인즈가 좀 부진한 원인은 이 골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네. 굉장히 다혈질에다가 굉장히 그런 분위기에 따르는 기복도 좀 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자주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또 본인 실책성 플레이로 실점하는 장면들도 2경기 연속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아우진시 선수가 정말 잘한 경기도 많고 네. 크레인즈 승리에 기여한 경기도 되게 많은데 좀 어떤 성격적으로 좀 멘탈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보이셨군요. 네. 뭐 실점했을 때 본인 팀에게 막 고함을 치는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도 좀 걸리는 부분이었고 뭐 좀 동작이 과하게 그리고 좀 페널티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대 플레이어들을 과하게 건드리는 뭐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동작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마지막 게임 같은 경우에 세 번째 골 실점한 이후에는 골문 앞으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버팅기는 그런 장면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멘탈이 약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좀 많이 좀 저런 건 좀 팀의 민폐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 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승 1호 T승 7패라는 성적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골리의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번 데미안 킬러 웨일즈 크레인지전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데미안 킬러 웨일즈라는 팀의 매력은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되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질 것 같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깁니다. 이번에도 이 이바노프 선수의 부진과 부상 박계훈과 이창훈 이 두 선수가 나서서 2승을 챙긴다는 이 결과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해내거든요. 물론 또 반면에 기세 좋고 이길 거라는 어떤 가능성이 보였을 때 맥없이 지는 그런 결과도 나옵니다. 내리사연패.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정말 팬들을 진짜 막 들었다 놨다 하는 뭐 물론 되게 안정적이고 강한 전력으로 매번 이기는 경기가 많으면 그것도 팬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팬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정말 그 팬들을 한번 뒤집어 놨다가 다시 또 이렇게 세웠다가 이런 게 이 팀의 매력이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레인즈전 3연전을 이제 양팀 구단 허락하고 도움을 받아서 스트리밍을 했었잖아요. 채팅창 반응을 보면은 그게 극명하게 나옵니다.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3연패 하고 왔고 또 게임도 지고 있고 하니까 와 살벌했거든요. 근데 또 두 번째 경기 때 또 막 리드를 뺏긴 상황에서 와 채팅창 살벌하다가 역전하니까 또 분위기가 바뀌고 3차전 때는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채팅창이 그런 갖춰지고 뭐 하다 보니까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린 팀에 속하잖아요. 대명이라는 팀이 어린 선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도 있는데 팬들도 같이 휩쓸리는 것 같아요. 같이 보다 보니까 같이 성장해 나가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한번 해냈다는 게 참 그것에서 또 희망을 한번 본 시리즈인 것 같고요. 원정 14연전이 끝났습니다. 참 길었는데 성적은 6승 1 슈트아웃승 7패 승점 21점 중에 20점 챙겼습니다. 이제 26일간의 휴식기에 들어갔고요. 11월 23일 홈 개막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정 14연전 7승 7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반타작했으면은 그래도 무난했다라고. 무난했다.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 할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사실 이제 드문 이제 승리까지의 결과도 못 도출할 만한
좀 위기의 경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게 뭐 블레이즈전 3연승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크레인즈전 결과도 결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플레이오프 좀 직접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벅스전에서 1승 2패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홈에서 근데 하필이면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오래 쉬고 나온 복귀 경기가 안 좋은데 그게 딱 벅스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또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원정 14연전 일정을 딱 봤을 때 그런 말씀을 전에도 뭐 백준호 PD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대명은 시즌 초반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하위권에 있을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11월 말 이후에 홈 시리즈 시작하면서부터 서서 이제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자리 잡으면서 경기력이 올라올 거고 많이 이제 잃어먹었던 승점을 회복할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뭐 한 크레인저와 4, 5위 싸움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시즌 전에 예상을 한번 박규정 PD가 공유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원정 14연전 한 3승 11패에서 5승 9패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회복을 할 거다. 근데 지금 7승 7패면 이건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 이상의 선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결과를 통해서 대명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굉장히 희망적으로 지금 물론 많은 경기가 더 남아있지만 20 며칠 쉬고 또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번 결과가 굉장히 플레이오프로 가는 큰 발판 특히나 쿠시로 원정 위닝 시리즈 이건 정말 저는 4, 5, 2, 3 직접적으로 크레인즈라고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큰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바노프의 부상 회복이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2, 3주 정도 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발목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막전에는 아마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 게임 중에서 좀 기복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가가 먼저일 것 같고요. 뭐 이바노프가 아니어도 지금 박혜원 골리 그리고 이창훈 골리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홈게임 잘할 거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원정을 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이거 홈게임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는 걱정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뭐 5할 승률 이상을 찍었다라는 거에 만족감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아이스벅스나 크레인즈의 전력도 대명만큼이나 상승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휴식기 이후에도 그리고 휴식기에도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11월 말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그때 또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명 킬로빌즈 3연전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는 안양 한라의 3연전 보겠습니다. 안녕 한라. 일본 하치노에서 도크 프리블레이즈와 3연전을 가졌습니다. 날짜는 24일, 26일, 27일 같았고요. 24일 1차전 프리블레이즈가 야마모토 카츠키 선수의 선제골, 브렛 파넴 선수의 파워플레이골로 2대0으로 앞서갔는데 한라가 역전합니다. 2피리어드 후반에 안진희 선수 추격골, 3피리어드에 박진규 선수가 2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역전을 하고요. 3피리어드 마지막에 신상훈 선수 MT넷 골이 더해졌습니다. 4대2로 한라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맷달튼 선수 18세이브 2실점했고요. 프리블레이즈는 후루카와 슌 선수가 43세이브 3실점했습니다. 박진규 선수가 3피리어드 동점골에 역전 결승골, 중요한 2골을 넣었고요. 강윤석 선수는 이 2골에 모두 도움을 기록했네요. 신상훈 선수 MT넷 골로 시즌 13호 골 기록했습니다. 26일에 2차전 한라가 김기성 선수 파워플레이 골, 신상훈 선수의 추가골 앞서 나갔고요. 프리블레이즈 사토쇼 선수 추격골이 나왔는데 한라가 3피리어드 또 초반에 빌 토마스, 조민호, 신영유 선수의 3연속 골이 터졌고 완전히 달아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1 또 한라가 이겼습니다. 맷달튼 24세이브 1실점했고 프리블레이즈 이날은 하시모토 미치오 선수가 나왔는데 33세이브 5실점. 올 시즌 첫 출장이었습니다. 근데 47분 소화 후에 3피리어드에 중간에 교체로 나갔네요. 하타 미츠카즈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13분을 뛰었습니다. 6세이브 무실점 기록했습니다. 신상훈 선수가 결승골, 시즌 14호 골 2위 안진희 선수 5골 차로 벌렸고요. 올 시즌 2경기까지 16경기에 14골인데 경기당 평균 0.875골입니다.
이 기록이 2013-2014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했던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그 당시에 42경기에 37골을 넣었는데 그 이후에 6년 만에 지금 가장 빠른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리그 선수입니다. 조민호 선수 1골 2도움, 이돈구 선수 도움 3개 올렸습니다. 할라가 이날 사할린을 제치고 리그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물론 사할린보다 한 경기는 더 했습니다. 27일 일요일 3차전은 조금 더 접전이었는데요. 할라 1피레도 조민호 선수의 선제골, 김영준 선수의 추가골, 페널티샷이었고요. 2대0으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타나카 켄터로 파워플레이골, 브레파넴 선수의 골로 2대2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할라가 동점 허용 49초 만에 김기성 선수의 파워플레이골로 다시 앞섰고 결국은 끝까지 갔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할라의 정규 승리였습니다. 메탈튼 22세이브 2실점, 하타 미치카즈 41세이브 3실점, 김기성 선수가 결승골로 시즌 9호 골 했고요. 올 시즌 골, 도움, 포인트, 할라의 1, 2라인 선수 탑6 6명이 지금 다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할라가 최근 6연승, 프리블레이즈전 최근 7연승을 이어갔고요. 프리블레이즈는 개막 11연패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 10연패를 했었던 프리블레이즈인데 그거를 또 이미 넘어섰고요. 양팀 이번 하치노이 3연전 3승, 승점 9점, 할라가 다 챙겼고 수입 가져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인가요? 딱 예상했던 대로예요. 다들 걱정 안 한 거. 역시 할라가 걱정하는 게 아니다. 2연패를 하든 말든 뭐 어차피 6연승 깔끔하게 다 회복을 하는. 그렇죠. 일본 원정 6연전 6연승. 3경기 내내 슈팅수 40개 이상 때리는 것도 정말 엄청나고요. 네. 그 지금 골 랭킹 1, 2, 3위가 다 안양할라 선수잖아요. 다 합친 골, 도움, 포인트 뭐 다 거의 그렇죠 지금. 골 1, 2, 3위를 다 합치니까 대명 팀 득점이더라고요. 아하. 네. 신상훈 선수 14골인데 푸블 팀 득점이 17골이에요. 네. 예, 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어서 역시 안양할라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런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명한테 한번 지고 일본을 갔는데 프리를 여기도 엄청 일본 팀들한테 고마운 일이죠. 네. 그렇죠. 잘 된 거죠. 네. 어쨌든 사할린보다 2경기는 더 한 상태인데 승점 3점 차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네. 자,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할라가 1위고 사할린이 2위입니다. 오지글스 3위고요. 대명 킬러웰즈가 4위까지 올라갔고요. 니ኳ이스벅스가 5위고 이스토카이도 크레인즈가 6위, 7위 도크 플레이블레이즈. 첫 승이 언제쯤 될 것인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아시아리그 이번 주 경기 안내드립니다. 일본 니코에서 11월 1, 2, 3일 금토일에 니ኳ이스벅스 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의 3연전이 있습니다. 개막 시리즈 때 쿠시로 3연전 펼쳤던 두 팀이었는데 니코에서 다시 만나게 됐고요. 앞서 개막 시리즈 때는 아이스벅스가 승점 5점으로 근소하게 위닝 시리즈를 했습니다. 아이스벅스가 3연패 중입니다. 니코 홈 15연전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고요. 크레인즈가 최근 부진한데 크레인즈는 또 2, 3연전 시작으로 원정 17연전이 내년 1월 19일까지 예정됐네요. 일정 이쁘게 짰네요. 참. 원정 17연전. 야, 이거 물론 기간은 길지만 만만치 않은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망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레이오프 4위 티켓 한 장 놓고 싸우는 그림인데 그 경쟁권에 있는 팀이잖아요. 어느 한 군데 누가 수입을 가져가면 그 팀은 진짜 대박 나는 거고 지는 팀은 플레이오프는 진짜 힘들어지는 건데 대명도 같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승점을 나눠 가져가는 게 대명 팬분들이나 이렇게 하키 팬분들한테는 좀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을까 바라고 있으실 것 같고요. 바람으로 전망을 양팀 다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첫 경기에서 어떻게 누가 좀 그 분위기를 끊어내는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니코가 이제 조금 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로스터적인 부분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를 하는 칼라 같은 부분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제 니코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쿠지 선수 같은 부분이 몸 상태가 사실상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로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매 시즌 그런 부분이 반복이 돼 있고요. 후쿠지 선수가 어쨌든 2경기 이상 출전할 가능성이 크죠. 이번 경기도 사실 3연전 모두 소화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일 연속 경기니까요.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은 후쿠지 선수가 나온 경기들 다 잡으면서 니코가 어쨌든 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리즈 하나 더 있는데요.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글스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 11월 2일, 3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경기입니다. 개막 시리즈 때 이 두 팀도 붙었었어요. 하시노의 2연전이었는데 그때는 오지글스가
1승 1연장승을 했었습니다. 이글스가 최근 4연승 중이죠. 프리블레이즈는 개막 11연패 중입니다. 프리블레이즈가 이 연패 끊어야 되는데 원정 8연전에 또 들어가네요. 이번 시리즈부터 이글스, 한라, 대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기우는 전망을 주실런지요? 예, 푸블한테 물리면 플레이오프 못 간다. 이거 봐야 되는데 네. 예, 오지 한라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대명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네. 13연패 제 생각에는 이번 연패를 끊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한라 3연전까지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고야. 그러면은 16연패. 왜냐하면 대명은 그래도 이제 대명이랑 경기를 제가 이거는 예전에 이제 대명이랑 블레이즈 경기를 봤었는데 굉장히 접전이었다. 굉장히 접전이었어요. 네. 사실 어디가 이겨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필사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명전을 준비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글스 한라는 지금 전력으로는 사실상 너무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크리스 감독도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뭐 시도를 하고 하시모토 선수도 써보고 골테닉 좀 안정화 시켜보고 하지만 그래도 전력의 그 기본적인 선수진의 차가 사실 지금 블레이즈랑 다른 팀들이랑 너무 많이 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이번 오지 같은 경우에도 전력이 결코 낮은 팀이 아니고 뭐 쿠지 선수 이런 선수까지 살아남은 지금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연전도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원정 경기죠. 같은 부분 다 고려했을 때는 이글스가 또 좀 승점을 만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7주년을 기념해서 진행했던 회차였고요. 220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주년, 9주년을 향해서 또 한번 달려보는 비하인드넷이 되어보겠고요.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박희준 PD, 이현석 기자였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